12억이야. 신혼여행 가서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2배라잖니? 허허, 그 어리숙한 애가 뭘 알겠어? 깊은 밤 문틈으로 새어나온 시어머니의 웃음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착하게 살아온 32살에 제게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강남 아파트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천사 같은 시어머니. 그 모든 다정함이 제 목숨을 노린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산소통에 새겨진 칼자국과 12억짜리 사망보험 통장. 발리의 푸른 바다에서 사라질 뻔했던 한 여자가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눈을 뜹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전체 알람과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요.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서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마이크 앞에 앉은 그런 사연이에요. 제 나이 32, 늦가기 신부였던 제가 겪은 어쩌면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뻔했던 그 끔찍한 첫날 밤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만 살며시 꺼내 놓아 볼까 해요. 제 이름은 윤서연이라고 해요. 충청도 시골 작은 읍내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들을 건사하며 자란 그런 평범한 맏딸이었죠. 어머니가 시장통 한 귀퉁이에서 칼국수 한 그릇 3,500원에 파시며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시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멸치 육수 냄새, 어머니 앞치마에 늘 배어있던 그 비릿하고도 따뜻한 냄새가요. 지금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서울로 올라와서 작은 회계사무소에 격리로 취직을 했고 월급 130만 원 중에 80만 원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붙여들었어요. 남동생 대학 등록금 보태느라 여동생 시집 보내느라 정작 제 옷 한 벌, 가방 하나 변변히 사본 적이 없었죠. 친구들이 명품 가방 들고 해외여행 다닐 때 저는 동대문에서 산 19,800원짜리 블라우스 한 장으로 사계절을 다 났어요. 그래도 서럽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맏딸이니까. 내가 좀 더 참으면 우리 식구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렇게 30년을 정말 제 자신은 뒷전이고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어느새 나이 30이 넘어가니까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머리카락엔 새치가 한두 가닥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서연아, 이제 그만 좀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엄마는 이제 됐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따뜻한 밥상 받아가며 살아야지.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엄마도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뭘. 그리고 저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외로움이 있었어요.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 추운 겨울에 내 차가운 손을 호호 불어 잡아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바람이요. 그러던 작년 봄이었어요. 사무실 거래처분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름은 강민호. 저보다 2살 많은 35살이었고요. 작지만 탄탄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처음 만난 그날, 그 사람이 입고 나온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하며 손목에 찬 은은한 시계하며 한눈에 봐도 저랑은 다른 세계 사람 같아 보여서 저는 자꾸만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 다정한 거예요. 전호씨, 손이 차갑네요.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유, 멋있긴요. 그냥 제 식구니까 한 거죠 뭐. 그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압구정 한 레스토랑에서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내밀면서요. 저는요, 그 반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리어 눈물이 났어요. 이런 분이 넘치는 사랑이 정말 제 것이 맞나, 꿈은 아닌가, 자꾸만 볼을 꼬집어 보았죠.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뵌 건 청혼을 받고 한 달 뒤였어요. 강남 한복판 아파트. 50평이 훌쩍 넘는 그 으리으리한 거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이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 하나 없이 꾸며진 그런 분이셨어요. 새하얀 한복에 진주 목걸이, 빨간 립스틱, 그리고 그 깊은 눈매. 저를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허, 우리 민호가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얌전하니 참하니 잘생겼네.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꼬. 그래도 걱정 마라 얘. 이제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하면서 살게 해줄 테니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때 저는요,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평생 고생만 한 나한테 드디어 신이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도 이제 시장에서 칼국수 안 파셔도 되겠구나. 동생들 결혼할 때도 내가 좀 보탤 수 있겠구나. 그런 행복한 상상에 잠도 못 잤어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시댁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단도 예물도 다 필요 없다고, 그저 서연이 너 하나만 곱게 와주면 된다고요. 결혼식 날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서던 저를 보고 우리 어머니는 손수건이 다 젖도록 우셨어요. 서연아, 우리 딸,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시어머님 잘 모시고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면서 꼭 행복해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날 저는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였어요. 식장에 가득 찬 그 환한 조명, 부케에서 풍기던 달콤한 프리지어 향기, 하객들의 박수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저를 위한 동화 같았죠. 신랑 민호 씨도 제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께서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밤, 발리로 떠난 신혼여행 첫날 밤, 그 한 통의 전화 소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비행기가 발리 데파라스 공항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수습지근하면서도 달콤한 그 남국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을 때 저는 정말이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해외의 땅, 그것도 신혼여행지라니.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그 야자수 그림자,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제 옆에 든든히 서 있는 새신랑 민호 씨까지 정말 꿈만 같았죠. 여보, 저 정말 떨려요. 해외 처음 와봐요. 공기부터 다르네요, 정말. 응, 그래. 어서 호텔이나 가자. 피곤하다. 저는 그때 살짝 의아했어요. 비행기에서도 민호 씨가 평소답지 않게 말이 없긴 했거든요. 평생 그렇게 다정하게 제 손을 잡고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지던 사람이 발리로 오는 7시간 내내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창밖만 응시했어요. 가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낸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그저 회사 일이 신경 쓰이나 보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마음 편히 신혼여행 오기 쉽나 그렇게 좋게만 생각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호텔은 정말 으리으리했어요. 누사두아의 한 5성급 풀빌라, 객실마다 따로 풀이 딸려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침대 한가운데에 새하얀 시트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빨간 장미꽃잎으로 해피 허니문이라는 글자가 예쁘게 수놓아져 있었죠. 침대 옆 테이블엔 차갑게 식혀진 샴페인 한 병과 잔 2개, 그리고 신선한 망고와 패션 후르츠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요. 은은한 자스민 향이 방 한가득 퍼져 있어서 저는 그만 황홀해져서 양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네? 우리 어머니께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서연아, 나 진짜 피곤해.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잤고 회사 일도 신경 쓰이고 사진은 내일 찍자, 응? 아, 네, 그래요. 제가 너무 들떴나 봐요. 미안해요, 여보. 얼른 씻고 쉬어요. 제가 따뜻한 물 받아 놓을게요.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에 얼른 욕실로 들어가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호텔에서 준비해둔 장미향 입욕제를 풀어놓았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사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면 신혼여행 첫날부터 저렇게 지쳐 있을까? 그저 안쓰럽기만 했죠. 샤워를 마치고 호텔에서 준비해준 새하얀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넘어 있었어요. 저는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이 다 빨개진 채로 머리에는 샴푸 향기를 풍기면서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침실에 누워있는 민호 씨는 이미 등을 돌리고 누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보, 자요? 저 다 씻고 나왔어요. 어, 나 진짜 피곤해. 먼저 잘게. 너도 어서 자. 아, 네. 그럼 푹 쉬세요. 저는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신혼 첫날 밤이잖아요. 30년을 가족 뒷바라지만 하면서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한 저한테는 정말이지 평생 단 한 번뿐인 그런 밤이잖아요. 저는 그날을 위해서 속옷도 새로 사고 향수도 뿌리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했는데 남편은 저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채 등을 돌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 끝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매력이 없나? 아니면 시댁 식구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도 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신부였잖아요. 첫날 밤부터 남편을 다그칠 수도 없고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침대 반대편으로 가서 가만히 누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분명 그렇게 피곤하다던 남편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숨소리가 너무 고요했어요. 자는 사람 특유의 그 깊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아니라 일부러 죽이고 있는 듯한 깨어있는 사람의 그 긴장된 숨소리.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민호 씨가 살그머니 일어나더니 핸드폰을 들고 발코니 쪽으로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자는 척하고 실눈을 떴어요. 발코니 유리문 너머로 민호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는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한 문장만은 또렷이 들렸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일주일? 일주일이 뭐가 됐다는 거지? 신혼여행이 일주일이긴 한데 그게 왜 어머님한테 보고할 일이지? 그리고 그 말투. 평소 시어머니께 다정하게 어머니 하던 그 살가운 말투가 아니라 무언가 사업 보고를 하는 듯한 차갑고 사무적인 그런 목소리였어요.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콕 박힌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민호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하게 굴었어요. 호텔 조식 뷔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망고를 골라다 주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손도 잡아주었어요. 저는 어제 그 불안이 그저 제 예민한 탓이었구나 안도했죠. 그런데 점심때쯤이었어요. 민호 씨가 갑자기 호텔 프런트에 가더니 객실을 하나 더 잡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일행이 있어서요. 옆방으로 하나 더 일주일 잡아주세요. 여보, 일행이란요? 우리끼리 온 거 아니었어요? 아, 말 안 했나? 어머니가 신혼여행지 궁금하시다고 친구분 한 분이랑 같이 따라오신대. 오늘 저녁에 도착하실 거야. 우리 일정에는 방해 안 되시게 따로 다니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에 따라오신다고요? 그것도 친구분이랑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신혼여행에 친구까지 데리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결혼식 다음날 부랴부랴 비행기 표를 끊어서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젯밤의 그 통화 소리, 일주일이면 됩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7시쯤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우리는 시어머니와 또 한 명의 여자를 마주했죠.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한 표범 무늬 원피스에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어딘가 모르게 사납고 표독스러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시아가 이쪽은 내 오랜 친구 김여사야. 보험 일을 오래 하셔서 인생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이지. 내 시집살이에 도움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실 거다. 허허. 어머, 새색시가 곱네. 정말 곱고 말고 근데 어쩐지 얼굴에 그늘이 좀 있네. 허허. 박 여사, 우리 며느리 건강은 좀 어때? 보험은 다 들어놨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보험? 처음 만난 며느리한테 그것도 발리 공항 한복판에서 다짜고짜 보험 얘기를 꺼낸다고요? 그 여자의 까만 서류 가방을 꽉 쥔 손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아유, 김 여사도 참 신혼여행 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채아가 신경 쓰지 마라. 우리 김 여사가 직업병이 좀 있어. 호호호.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님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그 빨간 립스틱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제 귀를 스쳤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김 여사의 만행이 시작됐어요. 신혼여행지에 따라오신 분들이 우리 일정에 방해 안 되겠다더니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아침엔 7시부터 우리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태아가 어머니 밥상 차려라 하시고요. 호텔 조식이 다 있는데 굳이 객실에서 컵라면이라도 끓여오라며 저를 부엌대기 부리듯 부리셨어요. 세아가 저기 내 가방에 영양제 좀 꺼내와라. 그리고 김 여사 손톱 좀 받으려. 김 여사가 매니큐어 새로 발라야 한다잖니. 며느리가 시어미 친구 손톱 한번 봐드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네,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 박 여사. 며느리가 손이 곱네. 이런 손이 보험 들기에 딱 좋은 손이지. 안 그래? 호호호. 저는 그 말을 듣고 매니큐어 붓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보험. 또 보험. 도대체 이 여자들은 왜 자꾸 제 앞에서 보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치 일부러 저를 떠보기라도 하듯이요. 낮에는 우리 부부 일정에 따라 붙으셨어요. 우붓 원숭이 숲에 가도 따나롯 사원에 가도 시어머니와 김 여사는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셨어요. 그러더니 절벽 위에서 사진을 찍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등 뒤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태아가 저기 좀 봐라. 절벽이 참 멋지지 않니? 저런 데서 사진 한 장 남기면 평생 추억이 될 텐데 좀 더 가장자리로 가서 서봐라. 태아가. 어머니,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요. 아유, 무슨 그런 소릴. 좀 더 가까이.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오지. 그 순간이었어요. 김 여사가 제 옆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발이 한쪽 미끄러지면서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저를 잡아줘서 큰일을 면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정말이지 죽음의 문턱을 보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잠깐 호텔로 돌아가서 쉴게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아유, 새색시가 그렇게 약해서야 어디 시집살이 하겠니? 그래, 가서 쉬어라. 우리는 더 구경하고 갈 테니까.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양손은 꼭 쥐고 떨고 있었어요. 우연일까? 정말 우연일까? 어머님이 등을 떠밀고 김 여사가 어깨를 친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야, 아닐 거야.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객실 문을 잠그고 저는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백엔닛이 다 젖도록이요.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친정 엄마한테요?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제야 딸 결혼시키고 한숨 돌리신 우리 엄마한테. 엄마, 시댁 식구들이 나 죽이려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엄마를 2번 죽이는 일이잖아요. 친구들한테요? 다들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남자 만난 친구들한테 이 비참한 신혼여행 얘기를 어떻게 꺼내요? 저는 정말 이 넓디 넓은 발리섬에서 혼자였어요. 외딴 섬에 갇힌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검색창에 신혼여행 사망보험금이라고 쳐봤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요. 그 검색 결과들을 보는 순간 제 무릎이 풀썩 꺾였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새 신부가 사고로 사망하고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절벽에서 떨어지고 수영장에서 익사하고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죽고 그날 밤 민호 씨가 호텔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김 여사도 같이요. 시어머니는 객실로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보시더니 그 빨간 입술을 비틀며 웃으셨어요. 아유, 우리 시아가 좀 괜찮아졌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약해서야. 자, 김 여사가 너 준다고 영양제 사왔다. 하나를 먹고 푹 자거라. 이게 발리 현지에서 파는 영양제인데 효과가 아주 좋아. 색색 씨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자, 하나를 먹어봐. 응? 저는 그 약병을 받아들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라벨도 없는 그 작은 갈색 유리병. 안에는 정체불명의 까만 알약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약을 절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입에 머금는 신용만 하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약을 휴지에 곱게 싸서 핸드백 깊숙이에 숨겨두었죠. 이건 증거다. 이건 분명히 증거가 될 거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마치 독사의 혀끝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 옆방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객실 문을 누군가 살그머니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살금살금 욕실 쪽으로 들어가시더니 김 여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 잠시 후 욕실 안에서 2 사람의 속닥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김 여사, 보험 증서는 다 정리됐어? 사망보험금이 정확히 얼만지. 어머나 박 여사, 다 합치면 12억이야, 12억. 종신보험에 상해사망 특약, 해외여행자 보험까지. 허허. 신혼여행 가서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2배로 나오는 건 알지? 12억이라 우리 민호가 진 빚 다 갚고도 한참 남겠네. 그 답답한 무역회사도 다 정리하고 우리 모자 둘이서 호강하면서 살 수 있겠어? 근데 박 여사, 그 며느리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오늘 절벽에서도 눈치챈 것 같던데. 호호, 그 어리숙한 게 뭘 알겠어? 내일 모레가 스쿠버 다이빙 일정이야. 거기서 산소통에 살짝 손만 받으면 그냥 사고로 처리되는 거지.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는 부검도 제대로 안 한다더라. 그리고 우리 민호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고 빠질 거고 그 며느리만 혼자 다이빙 보낼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욕실문 바로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입을 2 손으로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12억. 제 목숨값이 12억이었어요. 30년을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인생 한번 살아보지도 못한 제 인생값이 고작 12억짜리 보험금이었어요.
그리고 모레 스쿠버 다이빙, 그게 제 사망 예정일이었어요. 발리 앞바다, 그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산소가 다 떨어진 산소통을 메고 발버둥 치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쩌면 좋아 하고 통곡을 하면서 12억을 챙기고, 남편은 슬픈 척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저는 새벽 내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정말이지 막막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까?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무슨 증거로?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려 해요. 라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다들 신혼 첫날 신부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새벽 5시,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화장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았어요. 눈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고, 입술은 새파랗고, 30년 동안 가족만 위해 살았던,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보지 못한 그 가엾고 어리석은 윤세연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저는 그 거울 속의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윤서연, 너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안 돼. 너 평생 가족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윤서연, 어떻게든 살아내야지.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30년 동안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기만 했던 윤서연은 그날 새벽 5시에 죽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윤서연이 태어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서요. 저는 우선 침착하게 머리를 굴렸어요. 격리 일을 10년 넘게 한 사람답게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첫째, 어젯밤 욕실에서 들었던 대화를 그대로 메모장에 기록해 두었어요. 시간, 장소, 인물, 발언 내용. 둘째, 김 여사가 준 그 정체불명의 약을 지퍼백에 곱게 보관했어요. 셋째, 시어머니와 김 여사가 옆방에 두고 다니는 그 까만 서류 가방. 그 안에 분명히 보험 서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와 죄송했어요. 오늘은 어머님 모시고 어디라도 다녀올까 봐요. 김 여사님도 같이요. 어허, 우리 새아가가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네. 그래, 어디 좋은 데 가자꾸나. 어머님, 마사지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발리 최고급 스파를 예약해 두었어요. 두 분이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저는 그동안 좀 쉬고 있을게요.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요. 저는 시어머니와 김 여사를 스파로 보내고 남편 민호 씨도 어떻게든 호텔 밖으로 내보냈어요. 여보, 저 다이아 귀걸이가 너무 갖고 싶어요. 발리 면세점에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어리광을 부렸죠.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손에 곧 12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이아 귀걸이 한 쌍이 뭐 그리 대수겠어요? 세 사람이 다 호텔을 떠난 후 저는 곧장 옆방으로 갔어요. 청소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객실 직원에게 살짝 팁을 찔러주고 옆방 마스터키를 빌렸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까만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평소 쓰시는 비밀번호 0815 시아버지 길 날짜를 입력하니 딱 열리더라고요. 그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내 명의로 가입된 종신보험 5개, 상해사망 특약보험 3개, 해외여행자 보험 2개, 모두 수익자는 강민호, 보험금 총액은 정확히 12억 3천만 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보험 서류들이 모두 결혼식 한 달 전에 가입된 것이었어요. 즉, 결혼 전부터 이미 저를 죽이려고 계획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민호 씨 명의로 된 채무 면제 계획서, 사채 7억 원, 은행빚 3억 원, 총 10억 원의 빚. 그 무역회사라는 것도 이미 작년에 부도가 났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모든 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서류를 한 장 한 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몇 번이고 다시 찍어서 또렷한 사진을 확보했죠. 그리고 그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고 가방도 다시 잠가두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장 한국에 있는 사촌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촌 오빠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 형사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신 분이에요. 오빠, 저 서연이에요. 오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시댁에서 저를 죽이려고 해요. 보험금은 노리고요. 뭐?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침착하게 말해봐. 천천히, 천천히. 저는 사촌 오빠한테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결혼 전 보험 가입 사실,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 욕실에서 들은 대화, 김 여사가 준 정체불명의 약, 그리고 모레 예정된 스쿠버 다이빙까지요. 사촌 오빠는 한참을 듣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서연아, 잘 들어. 일단 너 그 호텔 객실에서 절대 음식이나 음료 받아 먹지 마. 외부에서 사와서 직접 봉인 뜯어서 먹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준 그 약병 그대로 잘 보관해둬. 한국 들어와서 성분 분석할 거니까 보험 서류 사진은 지금 당장 나한테 보내. 내가 보험 사기 전담 수사관이랑 같이 검토해 볼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 절대 그 스쿠버 다이빙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오빠. 알았어요. 근데 오빠, 저 안 가면 의심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아, 서연아. 우리가 거꾸로 가자. 내가 그 다이빙을 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는 거지. 내가 발리 현지 한국 영사관이랑 인터폴 협조해서 안전조치 다 취해 놓을게. 발리 현지 한국인 가이드 1명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이 다이빙 강사로 변장해서 너 옆에 붙을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랑 남편 통화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다 한국에서 영장 받아놨다가 내가 한국 들어오는 즉시 일망타진한다. 어때? 할 수 있겠어? 네, 오빠. 할 수 있어요. 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안 당해요. 절대로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 잡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저 남자, 평생 사랑하겠다고 식장에서 맹세했던 저 남자가 사실은 저를 죽이려는 살인범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잠든 척, 사랑하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어수룩한 새색시인 척 연기를 했어요. 영화 한 편을 찍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올해 그 스쿠버 다이빙 무대 위에서 저 사람들의 가면을 모조리 벗겨주겠다고요.
다이빙 당일 아침, 발리의 햇살은 어찌나 눈부신지 마치 운명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배웅하시면서 그 빨간 입술로 한껏 웃어 보이시는 거예요. 채아가 다이빙 조심해라, 응?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미가 어떻게 살라고. 허허, 깊은 데는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만 하고 와. 알았지?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 명심하고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정말 친정엄마 같아서 눈물이 다 나요. 여보, 잘 다녀와.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호텔에서 쉬고 있을게. 미안해.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긴 자기 와이프 죽으면 보험금 받아낼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택시에 올랐어요. 그리고 차창 밖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 보이게 되자 곧장 표정을 굳혔죠. 다이빙 포인트로 가는 보트 위에서 저는 사촌 오빠가 보내주신 가이드 김 형사님을 만났어요. 다이빙 강사로 변장한 그분은 제 옆에 딱 붙어서 산소통을 직접 점검해 주셨어요. 윤서연 씨, 산소통 확인했습니다. 호수에 미세한 칼자국이 있어요. 수심 20m쯤 내려가면 공기가 새기 시작해서 10분 안에 산소가 다 빠질 겁니다. 누군가 명백히 손을 댄 흔적이에요. 이거 결정적인 증거예요. 역시 그랬군요. 형사님, 산소통 그대로 두세요. 제가 메고 들어갈게요. 단, 형사님이 저 옆에서 보조 산소통으로 저한테 산소 공급해 주시고 손상된 산소통은 그대로 증거로 인양해 주세요. 와, 윤서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손상된 산소통을 그대로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푸르고 깊은 발리의 바닷속,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물고기 떼가 저를 둘러쌌어요. 평소 같으면 황홀했을 그 풍경이 그날만큼은 마치 제 무덤 같았어요. 수심 15m쯤 내려갔을 때 정말로 산소통에서 보글보글 공기가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김 형사님이 잽싸게 보조 산소통을 제 입에 물려주셨고 손상된 산소통은 그대로 봉인해서 인양했어요. 수면 위로 올라온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사촌 오빠가 미리 준비해 두신 액션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발리 한인 영사관 직원분과 김 형사님 입회하에 손상된 산소통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산소통 호스에 뚜렷이 새겨진 칼자국, 그리고 그 호스에서 새어나오는 마지막 공기 방울들까지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면서 객실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와 김 여사, 그리고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어머나, 채아가, 너 어떻게... 어머님, 저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머님, 왜 그렇게 놀라세요? 마치 제가 살아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요? 아니, 새색시, 그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여보, 다이빙 어땠어? 재밌었지? 저는 그 세 사람의 표정을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동공, 김 여사의 떨리는 입술, 그리고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 그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천천히 담아두면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김 여사님, 그리고 여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메고 들어간 산소통이에요. 호수에 누가 칼질을 해놨더라고요. 수심 20m에서 산소가 다 빠지게요. 그리고 이건요. 저는 차근차근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모든 증거를 꺼냈어요. 제 명의로 가입된 12억 3천만 원짜리 보험 증서 사본들, 김 여사가 줬던 정체불명의 약, 욕실에서 들었던 대화 녹취록, 그리고 강민호 씨의 10억 원 채무 변제 계획서까지요. 종신보험 5개, 상해 사망 특약 3개, 해외여행자 보험 2개, 모두 결혼식 한 달 전에 가입됐고요. 수익자는 모두 남편 강민호, 총 보험금 12억 3천만 원, 그리고 남편 명의의 빚 10억 원, 어머님, 김 여사님, 그리고 여보, 제 목숨값이 2억 3천만 원이었나 봐요. 그 정도가 남으니까요. 그렇죠? 세아가 그게 아니라 그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어머니가 시키신 거야. 나는 정말 너 사랑한단 말이야. 이 못난 놈아, 입 닥쳐. 입 닥치라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냥 팡여사 친구로 따라왔을 뿐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객실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한국 영사관 직원분들과 발리 현지 경찰, 그리고 한국에서 급파된 사촌 오빠와 동료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사촌 오빠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 따뜻한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서연아, 잘 해냈다. 우리 동생 정말 잘 해냈어.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다. 저는 그 순간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눈물, 그리고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발리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어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공모,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시어머니는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빨간 입술로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이 천한 것, 이 어수룩한 게 어떻게 우리 모자를. 야, 이 비천한 시장통 칼국수집 딸려나.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둘 줄 알아?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어머님이 그토록 무시하신 그 시장통 칼국수, 우리 어머니가 30년 동안 손이 갈라지도록 끓이신 그 칼국수가요. 어머님처럼 사람 목숨을 돈으로 보는 사람보다 10만 배는 더 귀한 거예요. 평생 감옥에서 그 사실 곱씹어 보세요. 남편 민호는 수갑을 찬 채로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때문에 어머니가 자꾸 협박해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강민호 씨, 당신이 발코니에서 통화하던 날 제가 다 들었어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수룩하다니까요. 호호, 기억나세요? 당신이 저를 비웃었던 그 목소리,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우리 사이엔 시작할 무언가가 애초에 없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 여사는 보험 설계사 자격이 박탈됐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됐어요. 알고 보니 김 여사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짜고서 여러 보험 사기에 가담해왔던 베테랑 사기꾼이었더라고요. 그 까만 서류 가방 안에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의 보험 서류도 들어있었어요. 김 여사의 체포로 인해 그동안 사고로 위장됐던 의문의 죽음들까지
줄줄이 제 수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세 사람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어요. 1심에서 시어머니 박순자는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20년, 남편 강민호는 징역 15년, 김 여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던 시어머니가 저를 한 번 더 노려보셨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측은해 보였죠. 저렇게 한평생 욕심에 눈이 멀어 산 인생이 결국엔 차가운 감방에서 끝난다는 게요. 보험사에서는 가입된 모든 보험을 무효 처리했어요. 그리고 강민호 씨의 빚 10억 원은 그가 결혼 전부터 진 빚이었기 때문에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됐고요. 결혼 무효 소송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사기에 의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해 주었거든요. 저는 모든 게 정리된 후 친정엄마가 사시는 시골 읍내로 내려갔어요. 그 칼국수집 평상에 앉아서 엄마가 끓여주신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받아 들었어요.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그 멸치 육수 냄새가 그렇게 따뜻하고 향기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서연아,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 딸 그런 무서운 일을 겪게 만들고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요. 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결혼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합쳐서 어머니 칼국수집을 작은 식당으로 새로 단장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 옆에 작은 회계사무소를 차렸죠.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윤서연으로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두서없이 풀어놓느라 제 마음을 다 전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죠? 많이 분하셨죠? 저도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한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께 풀어놓는 이유는요.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시댁욕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토록 어수룩하게 당할 뻔했던 그 어리석음을 다른 누군가는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이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살갑고,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오는데요. 그 가면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특히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는 더더욱 신중하고 또 신중하셔야 해요. 상대방의 재산 상황, 가족관계, 빈 유무, 보험 가입 내역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한다면 더더욱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숨기려 하거나 사랑한다면서 그걸 왜 확인해? 라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한테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보일 때, 에이, 설마, 우리 사위는 안 그럴 거야. 우리 며느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고 무조건 좋게만 보지 마세요.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무언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평생의 비극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요.
결혼해서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살이 갑자기 빠지거나 한다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며느리 노릇 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꼭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무슨 일이 있는지 차근차근 물어봐 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요, 자식한테는 평생 의지가 되는 동아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평생 가족만을 위해서, 자식만을 위해서, 남편만을 위해서 사신 어머님들, 이제는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주세요. 30년을 가족만 위해서 산 저처럼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험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잊고 산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목숨값을 12억으로 매겨도 아, 내가 12억은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수룩하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밥은 잘 챙겨 드셨나요? 손주들 챙기느라, 자식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끼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오늘만큼은요, 따뜻한 밥 한 그릇 꼭 챙겨 드시고요. 좋아하시는 차 한 잔, 좋아하시는 과일 한 조각 챙겨 드시면서 잠시라도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누구의 할머니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귀가 있었기에 저도 이 무거운 이야기를 마음에서 덜어낼 수 있었답니다. 오늘 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댁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이 못난 윤서연이 두 손 모아 빌어드릴게요. 그리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계시거나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가까운 가족이나 경찰, 여성 긴급전화 1366번이나 노인 학대 신고 1577-1389번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도와줄 사람은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 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 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